네, 안녕하세요.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는요, 오늘 좀 기후위기에 대한, 1부는 저희가 이제 공공신학 이야기를 해봤고요. 2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저희 또 성선국 회원단체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줄여서 기기연이라고 제가 통칭해도 되겠죠. 네네네. 기기연의 저희 김영준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보시면서 간단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후위기 기독인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준이고요. 단체 소개를 좀 드릴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앞서갔나요? 제가 진행자인데. 예, 죄송합니다. 앞서서 제 진행병이 있어가지고. 예. 안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 롤이라서 여기서. 알겠습니다. 예, 자제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예. 2022년도 벌써 이제 3년 전인데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가요? 맞나? 아닌가? 화이트데이인가? 발렌타인데이 맞죠? 예. 그날 창립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예. 예. 아시겠지만 대선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때 기독교계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입장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함께 활동하는 문영욱 대표님과 같이 우리가 좀 뭐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독교에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한 건 아니고 최소한 기후위기가 지금 너무 중요하고 심각한데 교계에서 뭐라도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발표하면서 창립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교단에서 대응하고 있는 기후위기 어떤 현황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거 같이 발표하면서 그때 기기연이 처음으로 이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 설명해 주시니까 그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3년 훨씬 더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되게 오래된 느낌이 있죠. 3년이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또 지금까지 하신 활동에 비하면 3년이 그만큼 또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설명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좀 교회 내에서의 실천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기후위기 관련된 정부나 국회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 그런 제도화에 대한 어떤 요구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교육에 대한 부분들, 또 저희 경험으로서는 교회에서 의외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보가 별로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가는 기후학교라든지 또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기후정의 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교육하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또 서로 간에 연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중점으로 두고 또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생태학살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가 좀 방문 드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3년 전, 그러니까 초창기 활동의 초창기 때는 교회가 좀 여전히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폭염이라는 게 이제 너무 유노멀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도 어떤 체감하신 게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큰 산불도 그때 울진 산불인가 있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큰 폭염도 여러 번 왔었었고 그래서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여전히 이게 또 구조의 문제가 있잖아요. 개인들은 좀 체감할 수 있지만 교회 전체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또 사실은 그 안에서 개인들이 또 이제 구조 안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전히 이제 큰 흐름으로서 어떤 이게 확 달라졌다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개인들은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체감도가 더 생긴 것 같다. 이런 정도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기후위기에 대한 또 데이터나 이런 거 근거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시면 또 저희가 또 할 얘기가 엄청 많고 또 강의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강의 들으면요 당장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무튼 또 관심 있는 교회들은 또 기기연 또 두 분 대표님 중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찾아가는 기후학교 또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럽죠? 괜찮죠? 매우 자연스럽죠. 네, 오늘 저희 제목을 시민의회, 기후위기를 극복할 진짜 민주주의, 요렇게 저희가 이렇게 잡았어요. 대표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기후위기 관련돼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지만, 오늘 또 약간 또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것 같은데, 시민의회, 이거 저는 좀 많이 못 들어본 이야기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오늘 일단은 이제 제가 이런 주제까지 고민하게 된 이유는 기후위기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거 온실가스를
문제니까 온실가스 어떻게 줄여야 될까 생각해봤는데 결국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시스템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뭐 피부병이 났을 때 피부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속병이 난 게 피부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속병을 치료하지 않고 피부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이 우리 어떤 체제의 문제였었고 이 체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작동하는 방식이 사실은 정치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걸 텐데 결국에는 제도화가 돼야지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결국 그게 제도화가 정치에서 막혀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바뀌어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왜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여론조사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게 제도화가 안 되고 정치에 반영이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고민이 이제 시민의회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였어요. 과연 지금 정치에 만족을 하고 계신지. 정치에 만족한다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또 내란을 또 이렇게 극복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극복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당연히 너무 많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특히 국회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최근에 물론 내란 극복하면서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그리고 뭐 투표해도 소용없어. 뭐 내가 지지는 정당화 된 적이 없어. 난 이런 이슈를 관심 있는데 왜 이거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 뭐 이런 항상 국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었죠. 그 선거 때만 되면은 뭐 굽신굽신 하다가 정치인들이 선거만 딱 끝나면 안면 몰수하고 지네 멋대로 하고 그럼 다음 선거 때 심판하라고 하는데 그동안 그럼 4년 5년은 그냥 버려야 되는 시간인가? 답답하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은 나를 대변해 준 사람이 없다. 나를 대표해 주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느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를 정말 대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뭔가 변화가 생길 텐데 그런 변화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고민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시민의회라는 건가요? 예. 좀 자세히 좀 더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시민의회는 그냥 개념적으로는 추첨으로 시민 그 의회를 구성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방식은 되게 많습니다. 많지만은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일시적인 한정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회를 이제 뽑는 건데 추첨으로 뽑는 거고 핵심은 추첨과 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공론화 과정 같은 것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 논의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결론을 끌어내기가 좀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입장들을 그냥 정리하는 정도 수준이 많았었는데 추첨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민의회는 추천된 시민들이 오랫동안의 수기를 거쳐서 보통 뭐 한 8, 9개월 하기도 하고 1년 가까이 논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정책을 이제 뭐 국회가 수용을 한다든지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책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바로 시민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너무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익숙하진 않네요. 또 선거로 뭔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추첨으로 또 하면 또 뭔가 뭐 그 쉽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우리를 하면 어떡해 이런 우려 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추첨 제비뽑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그냥 약간 재미삼아서 하거나 놀이로 하는 이런 거였지 이렇게 진지한 정치에서 우리가 추첨과 제비뽑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사실은 또 그게 일정 부분 또 합리적인 타당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찾아보니까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굉장히 최근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민주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많은 정치 사상가들의 생각은 사실은 거의 180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첨을 통해서 뽑힌 선발된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것들을 결정하고 수기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모테스큐의 그런 사람들도 추첨으로 공직을 임명하는 것은 민주주의고 그리고 선거로 선출되는 것은 과두정 또는 귀족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뭐 홉스, 루소, 버크, 메디슨 같은 사상가들도 사실은 이렇게 유사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또 어원이 데모크라시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데모스와 크라토스가 합쳐진 그러니까 민중에 의한 통치, 뭐 시민에 의한 통치 이런 뜻이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 민주주의 뜻이 누군가 이렇게 내가 뽑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통치하는 개념이었던 거고,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단어, 일렉션이라는 단어도 그게 이제 그게 어원이 엘리트하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와 일렉션과 엘리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선거로 뽑힌 사람들은 엘리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적인 생각이죠. 우리 중에서 가장 나은 사람, 우리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명석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사실은 과거에는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예. 그 뭐지? 근데 저 예. 너무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이게 네. 저는 왜 이렇게 뭘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예,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동심 파괴 같은 얘기겠죠.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나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데 네.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궁금했던 게,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걸 내가 모를 수가 있지? 저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경제 어떤 사상 이런 것 대해서 알고 나서도 약간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발된 경제 체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 되게 놀랐었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왕들은 근거가 있었잖아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통 왕들이 태어날 때는 막 아래에서 태어난다든지,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신화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 혁명 같은 것들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중산층, 부르주아 계층들이, 그 사람들은 그냥 돈도 있고 좀 하지만 뭐 어떤 혈통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통치의 기반들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론화시켰던 거죠. 예, 그래서 선거제를 정착시키면서 원래 민주주의는 선거야. 추첨이나 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우리 중에 나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한다고 했던 거고, 그게 특별히 1800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혁명가들이나 신흥 중산계층이나 지식인들이 다 같이 이제 선거제가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들을 논리를 계속 만들고, 이것들이 전파되고 나가고, 그게 1920년경에는 거의 이제 확립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게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들은 민주주의는 선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아왔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긴 또 예. 우리나라도 우리 손으로 막 대통령 뽑고 이런 거 얼마 안 그렇게 됐죠.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기는 한데. 예. 그래도 이게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제 추첨으로 뽑힌 사람들이 또 대표성을 가지는 건 괜찮은 건가? 가능한 이야기인가? 진짜로? 뭐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긴 맞습니다. 해요. 예. 왜냐하면 선거로 뽑히면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을 딱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추첨은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뽑힐 수 있고, 뭐 내가 아는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도 뽑힐 수 있고, 예, 내 친구는 별로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뽑힐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되묻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22대 국회의원들이 송 총장님을 대표하고 있는가, 대변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는가라고 제가 따져 묻는다면, 사실 지금 22대 국회 구성을 보시면은 남성이 80%, 적어도 여성 남성의 절반이라면 80%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50대 60대 연령이 70%, 예, 그리고 학력도 스카이 출신이 83%, 평균 재산도 33억인데 이게 일반 시민들의 한 8배쯤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저만 하더라도 저를 전혀 대표할 수 없는, 저와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 대표할 수 있을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금 대변한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출신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전혀 우리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저는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오히려 시민의회는 어떻게 뽑냐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아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층위 무작위 추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성별, 연령, 뭐 이제 어떤 소득, 지역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인구 통계학적인 대표성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추첨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국회보다는 훨씬 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을 고루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전 연령, 전 성별 막 거기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좀 표본의 어떤 이런 걸 두고 그 안에서 한 명, 그렇죠. 한 명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추천 드리는 방식은 이제 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원자를 일단 대규모로 모집하고 그 지원자 중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추첨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중간 누가 빠진다 그러면은 그 연령대에 빠지면 그 연령대를 그대로 그 추첨했을 때 후보군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몇 명 빠지더라도
이 어떤 추첨의 표본들을 일정하게 균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첨을 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아주 고루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추첨이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선거보다 어떤 뭐죠? 성별 연령 뭐 이런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좀 대표성 확보가 잘 된다. 이해했어요. 문제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좀 선거 대의제에 비해서 민주주의라는 좀 이게 가치에게 또 부합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여전히 좀 남네요. 어떤가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자유라고 하는 가치. 그게 사실은 이제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 되게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유의 가장 이제 소극적인 자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간섭하지 않는 거, 국가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적극적이고 자유의 의미를 충실하게 살릴 수 있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의 통치. 스스로의 통치. 예. 그러니까는 내가 또는 우리 시민이 우리를 스스로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통치자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통치를 받는 피통치자가 되기도 하고 이게 가장 적극적인 자유의 실현이라고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회는 사실은 이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자유라고 하는, 특히 적극적이라고 하는 자유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고, 평등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평등이 지금 우리가 이 기본적인 절차적인 평등이나 기회적인 평등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면 출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출마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해봤는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같이 유력한 정당 소속도 아니고 출마할 당시 돈도 없고 유명인도 아닌 사람은 정말 출마하기 어렵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적어도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만 1,500만 원이고 그리고 저 선거할 때 캠프에서 아끼고 썼는데 3천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기탁금 포함해서. 그런데 일반 청년들, 특히 정치인들이 어떻게 집에 돈이 많지 않고서는, 왜냐면 15% 득표를 받아야지 보전을 받는데 솔직히 15%는 이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득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몇 천만 원을 그냥 날려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뭐 나를 알리기 위해서도 그게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돈도 없으면 알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열려 있지만 실질적인 평등은 구현되지 않고 있다. 근데 시민의회는 사실은 추첨이기 때문에 내가 뽑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평등이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꾸 막 계속 설득이 되려고 하는데 설득 되셔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출마를 안 해봤지만 예. 출마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맞습니다. 뭐 몰라도 안 해봤어도 너무 잘 알겠거든요. 맞아요. 이해가 됩니다. 또 약간 설득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추첨으로 이제 뽑혔어요, 누군가가. 근데 누군가는 되게 정치 고관여층, 어떤 사안에 대해서 되게 좀 잘 아는 분이 있는 반면 좀 상대적으로 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좀 큰 반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정치 이슈나 이런 정책을 어떻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가 있을까? 그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제일 의구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고 또 되게 중요한 사실 질문이라고 생각을 저도 드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어쨌든 데모크라시라는 말 자체처럼 시민이 직접 우리가 통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민이 평범한 시민이 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건 어쩌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 자체를 사실은 부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가치적으로는 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론조사하고 다른 게, 여론조사는 그렇게 인구 통계학적으로 뽑힌 사람들이 바로 지금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의회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긴 시간의 수기를 거칩니다. 적어도 전문가들의 강의를 뭐 1, 2개월, 2, 3개월 정도로 들으면서 상대방 반론도 듣고 이쪽 전문가 얘기도 듣고 골고루 듣고 또 토론을 하고, 토론을 굉장히 자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막 요 분과 사람들 다 모여서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연구 결과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사안에서 한 50%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수기를 거치니까 80%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그러니까 보통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자기 특정 분야 말고는 사실 나머지 분야는 일반인들과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법안을 만드는데 어떻게 그 법안을 만들지? 국회의원들도 뭐 국회 입법조사처나 법제실 같은 데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문적 의견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법안을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회도 충분히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같이 나중에 붙여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가능하다.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하긴 또 생각해 보면 또 뽑혀 있는 지금 또 뽑혀 있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유능한가. 그러니까요, 우리 저희 보잖아요. 생각하면 또 안 그러시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모 정당의 모 의원께서는 그 뭐 이렇게 현안 질의 같은 걸 하는데 그 저 이제 소비 쿠폰 하려고 좀 준비 중이잖아요. 맞아요. 왜 쿠폰을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아니 표현인데. 그래서 그 뭐지 부처에서 나오신 분이 신용카드로도 사람들이 맞아요. 낯뜨거워서 볼 수가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런 건 생각하면 또 자꾸 설득이 되는데요.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시민의회를 도입을 하면 좀 어떤 점이 좀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봐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론 때문에. 우리 정당은 저거 안 해. 그러면 개별 의원들이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면 안 할 거면은 탈당하던가 다음 선거에 그냥 나갈 생각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당리장략을 넘어서기가 되게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정치 의사결정 구조거든요. 당론 때문에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당론을 정해버리면 뭐 개별 의원이 아니면 똑똑하고 훌륭해도 할 수가 없는 게 있고 또 사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기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로비 같은 걸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 경제는 기업이 살아야 되고 너무나 이게 우리 기업 논리에 좀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서민들을 위한 어떤 민생 정책들이 사실은 후퇴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기후위기 같은 이슈가 그렇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뭔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권만 바뀌면 다 뒤집어 버리니까 기후위기 이슈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너무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이걸 결정하게 하고 이것들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놔야지. 왜냐하면은 여야가 그렇게 자신들 당론 가지고 첨예하게 맞붙으면 아시겠지만 의회가 입법하고 대통령 거부권하고 이게 끝없이 악순환이 돌리는데 이거를 중재하고 이거 사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은 시민밖에 없다. 민주주의 우리가 헌법 이주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주권자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시민의회가 도입돼야 될 이유는 너무나 충분하다. 지금의 이렇게 꽉 막힌 어떤 잘못된 이 특히 거대 정당 두 정당의 서로를 막 끌어내리기만 하면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방식의 이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의회가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좋다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좀 뭐랄까 실제로 이게 진짜 이루어진 사례가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좀 더 우리가 손에 잡힐 것 같거든요.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소개해 주시죠. 실제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도를 해왔었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민회를 시도했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 한 다섯 번 정도의 시민회를 거쳤었고 거의 준상설 기관에 이제 준하는 정도로 일정하게 이제 계속 그렇게 잘 해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동성혼이라든지 낙태 문제 되게 민감한데 이런 것도 계속 반대왔었던 보수적인 성향을 시민들이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시민회로 붙여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논의를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따져서 논의를 해보니까 이거 필요하다. 인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 고치려면 이 나라는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헌법까지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특이하게 가톨릭 국가가 동성혼과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로 사실은 바뀌게 된 아주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거 정치인들한테 맡겼으면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시민회를 통해서 이것들이 결정된 게 굉장히 좀 대표적인 사례로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맨날 뭐 우리도 예. 국민적 공감대가 뭐 부족하다 어쩌다 이러는데 그렇죠. 예. 우리도 차라리 시민회 하면 돼요. 예,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것 같은데요? 예, 공감대를 한번 논의를 해보면 설득되네. 예.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네네네.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논의 속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노란조끼 운동이 있고 나서 예,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압박을 좀 받고 하면서 네. 그 요구들이 있었고, 그럼 우리가 시민회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의 주도하에 프랑스의 기후 시민회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50명의 이제 시민의회가 구성이 돼서 여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 기억으로 한 4,500개 정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정책들 제안들을 했었고, 정부가 꽤 그래도 적지 않게 수용을 했었었고, 특히나 놀라웠던 거는 헌법 1조에 우리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어요. 이걸 하원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상원에서 이렇게 좀 문구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과가 되지 못해서 안타깝긴 한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국민적인 공감을 받았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영국에서도 의회의 주도하에 또 시민의회가 또 비슷하게 있었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데, 여기는 벌써 2004년도에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와 온타리오 주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이 헌법보다 바꾸기 어렵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정치인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이제 시민의회에 맡겼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투표를 했는데 너무 여기는 기준을 높게 잡았더라고요. 보통 과반수면 통과가 돼야 되는데 60%를 잡아가지고 57점 몇 프로를 받는 바람에 안타깝게 통과가 못됐어요. 실제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의 시민들의 사실은 이제 동의를 한 셈이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인상적인 거는 그 1년 가까이 하는 기간 동안에 100명의 의원 중에 딱 한 명만 이탈했고, 그 99명의 시민이 끝까지 이탈 없이 마지막까지 다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참여하는, 완주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가장 핵심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꼽을 수 있는 거는 사법 배심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제 주요 국가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추첨된 시민들이 실제로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결정까지 해버리는. 우리나라는 사실 결정까지는 못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배심원들의 의견을 이제 참고하게 판사들이 이제 하는 정도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사실은 일종의 시민회랑 이제 거의 또 비슷한 원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니까, 여기 대법원 평가 자료에 보니까 배심원들이 그 결론 내렸던 그 결론과 판사들이 내렸던 결론의 결과가 90.6%인가 동일하다는 게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면은 충분히 판사만큼의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배심원제나 국민참여재판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좀 이미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면에서 생소한 제도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러면 이 시민회의를 구성하면서 이 그 과정 어떤 기술적인 게 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좀 조작될 위험이 있거나 막 극우 세력 같은 막 그런 특정 집단이 막 영향을 미칠 뭐 그런 좀 위험성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최근에 저희가 계엄 사태 거치면서 이렇게 극우화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게 또 하나의 시민회를 바라보는 굉장히 좀 우려 섞인 그런 되게 중요한 목소리 중에 하나인데, 되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추첨 과정 자체를 이렇게 독립적인 기관에 맡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차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그 아까 소개드렸었던 캐나다의 온타리오의 시민의회에서는 이 온타리오 선거기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 과정을 진행했고, 특히나 이 어떤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감지하고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또 마련을 몇 개만 두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설령 만약에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그 집단을 대표에 들어온 게 아니라 개인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의 이런 것과 수기를 거치면은 이분들이 충분히 생각이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장치를 만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예. 또 이제 그 펜코 하는 그런 친구들도 그 온라인에서는 막 그렇게 맞아요. 막상 이렇게 만나면은 만나서 하면 못 그래요. 맞아요. 계속 설득돼 미치겠네. 네, 그러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사실 뭐 고대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 인구가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맞아. 의문도 들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좀 직접 민주주의적이고 좀 이런 어떤 고대에서 했었던 이런 방식들이 과연 현대에도 가능한가? 사실 제가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아테네의 선거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은 자세히 못 드렸지만 어쨌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명의 시민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실제로 광장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100% 사람이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한 건 아니고 그 중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광장에 어쨌든 대단한 거죠. 6천 명의 사람이 그렇죠, 한 번에 모여서 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6천 명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이 의제 안건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의 평의회를 한 500명 정도로 추첨으로 또 뽑고 그리고 시민 법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오면은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배심원으로 이제 했었고 이제 아주 그 재정이나 어떤 그 전쟁 그 이제 군인이죠. 이런 사람 소수들만 투표를 뽑았다고 해요. 아주 전문적인 영역들 사람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가능하냐?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의 인구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전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표본을 우리가 잘 구현할 수 있는 표본을 뽑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표본을 통해서 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국가 단위도 있지만은 사실은 시도 광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작게는 읍면동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단위에서 하는 국가 단위에서 하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시민회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 읍 단위에서 시민회를 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회보다도 민회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수 있겠는데 그 민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작은 단위에선 작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라인 플랫폼들이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충분히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의 표본을 가지고도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예전에 이제 한참 막 그 온라인 민주주의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실험들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스페인에 디사이드 마드리드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도 토론 기능, 제안 기능, 찬반 기능이 있고 여기서 유권자 1%가 동의하면은 그 동의한 제안을 나중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찬반을 거쳐가지고 실제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실제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정책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하나의 승차권으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게 이 플랫폼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만들면 충분히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빠르게 지금 저희가 이걸 해왔는데 사실 저희가 완벽한 티키타카라기보다는 다 영준 대표님께서 써주신 거에 약간 제가 장단을 맞췄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뭐 현실성 이런 것만 따지다가 상상력 고갈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저는 좀 끔찍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당장 못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근데 또 들어보니까 시민의회 꽤 현실성이 조금 약간 설득되시죠? 그럼요. 지금 거의 넘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미 선거가 민주주의의 어떤 한 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같이 보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선거제도로만은 지금의 이 꽉 막힌 어떤 이 구조를 우리가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선거를 일정 부분 살려두고 또 왜냐하면 사실은 이 시민의회라는 게 만약에 딱 버티고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깽판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정책도 결정하지만 시민의회로서 존재하면서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양쪽이 같이 존재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의 어떤 막혀 있는 것들은 충분히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 차근차근 들으면 되게 공감이 가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좀 나중에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이 시민의회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의회 구조를 완전히 대체하자 당장 그런 얘기 했을 때 아니군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정책부터 하자라고 하는 일시적인 시민의회부터 이 마지막에는 의회를 대체하자라고 하는 논의까지 다 있고 실제로 연구된 논문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걸 하자는 건 아니고 일단은 당장 우리한테 큰 권한이 없더라도 뭐 선거제도 개혁은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치 구조가 좀 안 바뀌니까 그럼 이런 중요한 이슈 정도는 정치인한테 맡겨서는 안 되니 참신한테 방학하면 맡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민들이 결정하게 하자
예, 그래서 결정하게 하고 뭐 마지막 최종 결정은 국민 투표를 하든 뭐 국회가 하든 뭐 대통령이 받든 이런 것들을 좀 정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만약에 설령 국회가 결정하기로 하더라도 국회가 저는 이거 부결하기 되게 부담스러울 거 생각해요. 이렇게 1년 동안 논의한 걸 국회가 부결해? 너네가 뭐야? 우리가 주권자인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라도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조금씩 뭔가 좀 권한을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 2부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이제 대표님 마무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일단 선거제도의 한계도 좀 분명히 있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선거제도 그래도 너무 중요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선거제도가 몇백 년 이어지면서 여기 이 제도 안에서의 소위 말하는 민중 시민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이 10대 공약 중에 이제 그 직접 민주주의 강화 책임 정치 구현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이제 뭐 K 민주주의 위상 회복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시민의회라든지 또 국민 발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해왔었던 국민의 공복이다, 주권자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이번 정부에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래서 뭐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이 그냥 레토릭으로 그치지 않으려면은 실제로 그 국민 시민들한테 권력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좀 하면서 마치고 싶은데 다수는 비록 한 명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 때는 전체로서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들은 다수이고 각자로는 나름대로 탁월함과 지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믿었으면 좋겠고 또 나뿐만 아니라 동료 시민들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믿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의 난국도 극복할 수 있고 시민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우리가 오늘 좀 처음 들으신 분들도 오늘 계기로 좀 시민의회에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짧은 시간인데 내용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뭐 너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별금지법이랑 기후위기는 시민의회에 넘겨주세요. 예, 시민과 같이 합시다.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진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또 이 기후위기는 또 장기적인 걸 봐야 되는데 또 만에 하나 또 뭐죠? 또 그런 그렇죠. 뭐 석탄 발전 이런 거에 또 맞아. 화학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화석연료 또 원전 이런 거 친원전 세력이 또 정권을 잡으면 뭔 풍력이야 이러면서 또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다 뒤집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뭐 트럼프는 또 막 우리는 석탄으로 돌아갈 거야 막 이러던데 맞습니다. 암담합니다 진짜.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기후위기 기도기년대 김영준 대표님 통해서 시민의회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방금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또 상상해야 될 내용들은 상상하면서 현실성도 따져보고 우리도 좀 공부도 하고 또 우리도 토론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약간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이 생각났어요. 이게 막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 오랫동안 거의 3,000년 가까이 해왔던 방식이거든요. 중세 때도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 좀 우리가 예전 것들을 회복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전혀 낯선 것들은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기초단체장 이런 데서부터 좀 시도가 좀 있으면 그런 좋겠고 기초단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시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시민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음에 또 나와주셔가지고 또 이야기 좀 많이 할 해주세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쟁여놓으셨어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성성국 유튜브 라이브 2부는 또 시민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기후위기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